KBS 1라디오 본격 시사 토크쇼 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자, 이번 주 매일 터지는 이슈가 참 공교롭습니다. 어제는 야당인 민주당 이 최강욱 의원에 대한 중징계가 나왔죠. 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강한 처벌이 아니다, 아쉽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마는, 자, 이틀 후에 또 내일은요, 여당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를 논하는 윤리위원회가 열립니다. 자, 여야 두 건의 이슈 모두 이게 민망한 의혹에 대한 것이어서 국회의원, 정당의 대표에 대한 일이 맞나, 국민은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 사이에 낀 날이죠. 바로 오늘입니다. 우주 탐사와 우주 개척을 향한 대망의 누리호 2차 발사가 오후에 이루어질 예정이죠. 자, 옛날 이 국민 대다수가 자신이 태어나 평생 사는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던 그런 시대를 벗어나서, 자, 철도가 대륙을 달렸고요. 자동차가 활동 반경을 넓혀주고, 선박과 항공기는 바다를 건너 지구촌을 촘촘하게 묶어왔습니다. 자, 바다를 지배하는 세력이 세계를 주도한 시대도 있었는데요. 자, 이제 우리의 시야와 사고는 우주적으로 바뀌는 그런 시대를 열게 됐습니다. 우리의 과학기술은 세계관을 우주관으로 넓히는데, 정치는 징계 아니면 이 비생산적인 싸움만 벌이고 있네요. 자, 오늘은 검찰총장 없는 검찰 인사, 또 행안부는 경찰 통제안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구태보다는 이 미래적인 정책과 실천을 기대한다면 무리일까요? 자, 누리호의 개척 정신이 국정과 정치에도 깃들길 기대하면서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 10분 인터뷰, 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을 연결해서 이 최강욱 의원 징계 결과, 또 국회 현안 등 입장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어서 정치권 취재 뒷이야기를 들어보는 불사조 기자단, 그리고 IT본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 꼬꼬댁 치킨 쿠폰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종호 오마이뉴스 기자, 오창석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누리호 발사되는 거죠, 박 기자님? 네, 지금까지는 순조롭게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날씨가 중요한데요. 오늘 이 나로 우주센터 그 근방의 날씨가 바람도 잔잔하고 뭐 덥긴 하지만 사실 더위와는 상관이 없는 상황이고요. 네. 이 기상 상황이 괜찮기 때문에 오늘 오후 4시쯤에 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누리호 추진체 뭐 충전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이 다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오후 2시 30분에 다시 한번 이 발사관리위원회가 몇 시에 오늘 누리호를 발사할지 최종 결정을 해요. 네. 4시에 아마 그쯤에 누리호가 발사가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가능성, 또 여러 가지 준비를 다 해왔기 때문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이제 정부 측의 설명입니다. 네, 뭐 이미 지난해 90% 이상의 성공을 했고, 오늘은 2차 발사인데, 사실 지난주에 쏘아 올리려다가 네. 레벨 센서 문제로 잠시 점검이 있었지만 그래도 빨리 수리가 잘 된 것 같아요. 네, 보통 이제 한 달 넘게 걸릴 것이다. 또는 뭐 장마 기간과 태풍 기간이 겹치면 올 가을로 훅 늦춰질 수도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재정비가 끝난 것 같고요. 12년 3개월 동안 독자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1조 9,572억 원이 투입된 예산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많은 연구 개발 인력들이 투입이 된 상황이고, 만약에 이것이 성공하면은 자력으로 실용급 위성을 발사하는 7번째 국가가 되고, 이 부분을 통해서 일단 우주 시대를 여는 거죠. 우주 시대를 열어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다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제 규범에 따라 엄격히 이제 통제가 되고 서로 협의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제 우주로 쏘지 않고 네네. 대륙간 탄도 미사일들 이제 그런 네네네. 상황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이게 때문에 수직으로 안 쏘면 미사일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로 이제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네. 이 날짜도 사실은 다 다른 국제 국가들과 협업을 해서
확인을 받고 우리는 정확하게 우주로 쏜다라는 것이 이제 사전에 작업이 진행되는 것이고요. 성능 검증 위성이라고 우리나라 대학교 학생들이 만든 네네. 검증 위성이 함께 실려 있어요? 네, 실려 있다고 합니다. 조선대, 카이스트, 서울대, 연세대 학생팀이 각각 하나씩 제작한 초소형 큐브 위성 4개도 품고 있다라고 합니다. 야, 또 대학생들의 이 성능 검증 위성도 함께 발사가 된다. 자, 그런데 지난해 보면은 이제 스페이스X, 블루 오리진, 네. 버진 갤럭틱 모두 민간 우주 회사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다 발사를 성공했는데 민간 우주 관광 시대가 온다. 네. 야, 저 어릴 때 꿈이 진짜 내 살아생전에 한번 우주선 타고 우주를 가볼 수 있을까? 자, 박 기자님, 저 네. 살아생전에 우주 갈 수 있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아, 정말요? 지금 굉장히 오래 살아야 되는 걸 전제로 하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보장을 해요? 100세 시대니까요. 네네. 예,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그래요.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030년에는 달 탐사, 달 착륙도 가능하다. 자, 우리 항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생전에 한번 우주 가볼 기회를 기대해 보죠. 자, 이제 현실로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에서 첫 번째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됐습니다. 박 기자님, 어떤 내용이 담겨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8월에 전월세 시장 대란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왔잖아요. 자,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이번에 대책을 내놨는데요. 정리를 해보자면 착한 임대인에게는 혜택을 주고 또 전월세 계약이 끝나가는 임차인에게는 지원을 확대한다. 이게 핵심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넘지 않게 올리는 임대인, 상생 임대인에게는 양도세 등 이 비과세 혜택 자격을 기존에는 거주 요건 2년 중에 1년만 인정했지만 앞으로 2년을 모두 인정해 주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 19세에서 34세 사이 연봉 5천만 원 넘지 않는 무주택자 등이 수도권에서 전세를 얻을 때 4억 5천만 원까지는 대출 한도를 1억 8천까지 또 지방에서는 2억 5천만 원 전세의 대출 한도를 1억 2천만 원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아울러 연봉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를 위해서 월세 지원도 강화를 하는데요. 이 무주택자들이 연간 내는 월세 가운데 750만 원까지는 최대 15%까지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라고 정부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거주 의무 기한 때문에 기존 임차인과 계약 해지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발생했었는데 이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신규 주택의 전입 의무 기한을 폐지하고 기존 주택의 처분 기한도 2년으로 연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숨통을 틔워주는 그런 면이 있다는 거고요. 아울러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이게 지금 현재 연 1억 원으로 제한이 되거든요. 네. 이걸 정부가 올해 안에 2억 원으로 한도를 높이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제 같은 부분을 좀 보면 상속주택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이 수도권은 6억 원, 또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거나 지분요건 40% 이하인 경우에는 기간 제한 없이 주택수에서 빼주고 또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 동안만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그런 내용도 내놨고요. 그리고 1세대 2주택자가 수도권 특별시나 광역시 외의 지역에 다른 지역에 공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보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 주말 농장을 위해서 주거용 임시 가건물을 새로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1세대 1주택자 적용을 못 받아가지고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투기 목적 연관성이 없는 그런 부분들이 확인된 상황이기 때문에 또 처분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풀어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아울러 이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도 담겼거든요. 그동안 정부가 얘기했던 것은 분양가를 산정할 때 세입자 주거 이전비와 명도 소송비 이게 반영되지 않아서 민간과 조합 측의 불만이 커졌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둔촌 주공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갈등이 있는데요. 네.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이걸 분양가에 반영하기로 했고 이와 함께 이제 분양가 산정 과정이 자의적으로 좀 불투명하게 진행된다. 이 점을 지적하면서 외부 의원들이 참여해서 결정 과정을 공개하는 그런 제도로 개선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만 이렇게 할 경우에는 분양가가 1.5%에서 최대 4%까지 현재보다 오를 전망입니다. 당연히 오르겠죠. 네. 그동안 반영 안 되던 항목들이 또 산정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대출 관련도 있고 세제 관련도 있고 제도 개선 문제들 또 한시적인 것도 있고. 자, 우평론가님 전반적으로 보시기에 어때요? 제일 중요한 건 지금 경제가 위기다. 네. 부동산도 지금 가격 하락세. 그런데 이제 실효성이 문제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전체적으로 현 정부가 어떤 걸 하기 참 애매합니다. 공급을 확대한다라고 이제 공약을 내세웠었고 지난 대선 기간 양당 후보가 모두 200만 원 이상을
공급하겠다. 네, 뭐 이렇게 맞아요.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노태우 정권 들어서고 나서 발표한 것보다 훨씬 더 컸고 네. 훨씬 더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5년간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이미 많은 국민들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네, 있었지만 네. 다만 이제 의지의 문제였거든요. 제가 공급을 조이지 않겠다. 그리고 수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수요에 맞추도록 하겠다라는 것이었는데 지금 상황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금리는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네. 현재 집을 이번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구했던 사람들, 매매했던 사람들, 전세로 구했던 사람들이 모두 자기 돈을 100% 투입해서 산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일정 정도는 이제 대출을 분명히 끼고 산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금리 인상으로 통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집도 유지하기 좀 버티기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금리는 또 올려야 되고 네, 네. 공약을 한 대로 공급 늘리고 그리고 이제 흔히 말하는 LTV 완화하는 조건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현실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시간이 좀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추경호 부총리가 얘기했던 것이 약보합세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예. 부동산 가격 예. 자체가. 왜냐하면 일단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의 정책과는 무관하게 당분간은 어떤 과열 자체가 되기 힘든 상황이 된 거라고 보고 다만 이 공약에서 윤석열 후보가 후보 때 얘기했었던 상속세와 그리고 종부세에 대한 부분은 일정 정도 빠르게 완화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네. 들어서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내가 주택을 떠안게 됐을 때 종부세 대상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 장례를 치르는 것도 경황이 없는데 곧바로 종부세 대상이 돼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 네. 이런 사람들까지 갑자기 옥죄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빨리 받아들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계속 경제 관련 또 질문들을 많이 받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데 지금 이 고금리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윤 대통령 이 근본 해법이 어렵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자, 이건 어떤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인가요? 네,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이 주담대 금리가 8%에 뭐 임박한 상황이고 네네. 가계부채가 1,900조에 육박하는데 진단과 구체적 해법 또 시기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냐 네.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뭐 근본 해법을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사실 어제에 이어서 같은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네.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게 좀 뭐 사실은 근본적인 해법이 쉽지가 않다 이런 얘기인데 외부적인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 고물가를 잡기 위한 전 세계적인 고금리 정책 여기에 따른 자산 가격의 조정 국면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 경제정책 당국이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법을 내기는 어렵다는 얘기고 결국에는 리스크 관리를 계속해 나가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리스크 관리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오평론가님 어떻게 좀 대응한다는 걸까요? 사실 이제 조치가 정확하게 대통령 입에서 나온 건 없었기 네네. 때문에 이제 지켜보겠다 정도. 그러니까 이제 원인만 계속해서 분석을 하고 있고 대통령이 처음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물가 인상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얘기할 때 공급 사이드에서 문제가 네네네. 발생했었다라고 얘기만 했었지만 조치는 지켜보겠다. 뭐 이렇게만 얘기했기 때문에 당분간 뚜렷한 조치가 나오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었으면 뚜렷한 대책이 나왔을까를 냉정히 따져보면은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쉽지는 않지만 쉽진 않다. 어느 정부라도 네, 어느 정부라도 쉽지 않은 상황. 왜냐하면 이제 대외 변수라고 할 수 있는 원자재 인상이라든지 네, 네. 전쟁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나라 대통령이 다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분간 추이를 지켜보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느 정도 정부 정책을 바라본다면 냉정히 말씀드려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과 크게 궤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달랐던 정책도 비슷해졌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도 결국은 이재명 후보의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연도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왜 이재명 후보 걸 갖다 쓰냐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렇다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왜 이재명 후보 거를 갖다 쓰냐라고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당분간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건드릴 수 없는 상태로 좀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뭐 누구의 정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효성이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부든 이 리스크라고 이제 대통령이 이야기한 부분을 타개해야 되니까 중요한 건 이제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지 않는 건데 지난 정부가 이 부동산 정책 때문에 바로 이제 정권 교체의 주요한 변수가 됐던 거잖아요. 네. 자, 지금은 이제 고금리 시대, 고물가 시대인데 지금 대통령도 이걸 걱정을 하고 있는데 뾰족한 근본 대책은 없다. 하지만 리스크 관리를 또 정부만 하는 건 아니고 우리 가계 리스크는 또 스스로 관리해야 되니까 지금 뭐 미국, 우리나라 모두 다
이 전문가들은 이 지금 영끌하면 큰일 난다. 네. 대출 받지 마라. 네. 이자가 얼마로 치솟을지 모른다. 지금 연말에 이제 미국 기준금리가 3%를 넘기면 우리는 그 이상이 될 텐데 지금 이제 아마 오늘 하는 총재가 오늘 네. 물가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계속 금리 오를 것으로 전망했죠. 그렇습니다. 올해 사실은 4.7%까지 올해 금리가 그렇게 좀 예상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야. 그래서 그걸 볼 때 지금 한은의 주요 목적 있는 설립된 목적 중에 큰 게 바로 이제 물가 안정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에는 한국은행도 계속해서 금리를 미국과 좀 맞춰가면서 보조 맞춰가면서 올릴 수밖에 없는데 7월에 미국 연준이 뭐 0.75%포인트 네. 또 자이언트 스텝을 예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역전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결국 금리를 따라서 올릴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이 서민과 중산층이 특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영끌했던 청년층 또 이 장년층이 너무 고통을 받게 되거든요. 이럴 경우에 우리 정부는 어떤 세밀한 대책으로 정책으로 네. 유류세 인하 얘기를 했지만 사실 얼마 안 되는 퍼센테이지만 올린 상황인데 국회에서 유류세 이 근본적인 이 세제 자체를 어떻게 뜯어 고칠 것이냐. 그리고 공공 요금 인상 같은 것도 뭐 자제는 한다지만 인상하겠다는 기조는 보여줬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고통분담할 것이냐. 더 나아가서 이제 법인세율 인하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만들 수 있을까. 만약에 공감대가 만들지 않는다면 어떻게 다른 정책을 내놓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경제 문제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가 제로금리 저금리 얘기하다가 오랫동안 갑자기 고금리가 돼서 대출 받으면 기준금리가 4%면요. 시중금리 뭐 한 8, 9% 갈 텐데 10% 가까운 이자를 어떻게 내란 말이냐 걱정이 됩니다. 자, 다음 이슈는요. 이 윤석열 대통령 이 어민 북송 규명 요구에 검토 중이다. 많은 국민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아마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지난 2019년 11월 발생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서 귀순 의사를 밝혔어요. 네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이 선원들을 추방을 했습니다. 이 사건이 당시에 좀 크게 이슈가 돼가지고 뭐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당시 북한 눈치 보게 했다 비판하면서 왜 여기 귀순하겠다는 북한 선원들을 왜 북송을 시키냐 비판을 했죠.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논란이 일었었습니다. 네. 이후 한 변호사 단체가 국가안보실장과 경찰청장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국가안보 사안이란 이유로 이게 좀 패소가 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게 좀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어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이것도 이제 진상 규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자 이제 오늘 기자들이 출근길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여기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네네. 그랬더니 윤 대통령이 아직 검토 중인데 원래 옛날부터 좀 국민이 문제를 많이 제기하지 않았나. 많은 국민이 의아해하고 문제 제기를 많이 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였는데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네. 결국에는 국민의 힘의 판단과 같은 궤를 좀 보이면서 진상 규명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최근까지 지금 2020년 사건 우리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서 피격당해서 사망한 사건 때문에 지금 이게 정치적 공방이 좀 안 됐으면 싶은데 정치적 공방이 돼 있죠. 하태경 의원은 서해 공무원 사건 진실을 위해선 청와대 회의록까지 공개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또 2019년에 다른 사건인데 네. 북에서 내려온 어민 2명을 우리가 북으로 돌려보냈는데 여기에 대한 또 문제 제기인 거예요. 오평론가님 이게 맥락상 이런 사건들에 대한 공개가 지금 막 이루어지는 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글쎄 이게 국민의 수건 사업이었고 국민의 가장 큰 궁금증이었다면 네네. 정권 초에 빨리 이렇게 하는 게 선제적으로 국민들의 요구에 응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탈북어민 북송 사건 같은 경우는 뭐 유가족이 우리나라에 있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서해 공무원 사건 같은 경우는 우리 유가족이 우리나라에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 얘기를 들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 두 가지가 연동돼서 계속해서 간다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이전의 진보 정권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있어서 조금 깨림칙하거나 불편한 부분은 다 가렸다라는 인상을 주기 충분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로서. 그래서 지금 여당과 지금 몇몇 의원들이 여당의 의원들이 무언가를 공개하라라고 하거든요. 예. 그리고 공개하는 것이 대통령 기록물이냐 아니냐. 그래서 공개할 수 있는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있다 법률적으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공개를 유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어떠한 사안을
이제 파헤치기 위해서 특히나 전 정권의 사안을 파헤치기 위해서 어떤 정보든 계속해서 공개하는 조건으로 간다면은 정권 바뀔 때마다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부 기록물의 위신 자체가 떨어집니다.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 저 나라는 정권만 바뀌면 뭐 어떤 비밀이든 기밀 자료든 다 공개하네? 라는 생각이 좀 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나서기보다는 유가족 측이 요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아직 억울함이 풀리지 않았고 의문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해달라. 응답하는 식으로 가야지 선제적으로 이렇게 간다는 것은 조금 저는 정치적 공방으로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서해 공무원 사건도 아직 매듭지어지지 않았는데 네. 또 다른 건 공개하라. 또 다른 건 공개하라. 이러면 국민 머리는 점점 복잡해질 것 같아요. 탈북 그 어민 북송 사건 말씀드리면 네. 동료 16명을 살해했잖아요. 그래서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이 아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북한 사람이 내려와서 16명이 살해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재판에 회부할 수가 있습니까? 이 부분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다. 법률적으로. 네, 네. 아무리 대한민국 헌법이 한반도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서 한다라고 하더라도 네. 북한 사람을 우리나라 재판장에 세워서 너 북한에 있을 때 북한 사람 죽이고 왔었지. 우리나라 감옥에 가. 이게 좀 약간 애매한 네, 부분입니다. 네. 그런 부분까지 좀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일단 또 그 국내 문제도 아니고요. 복잡합니다. 분단 상황에서 벌어진 일들이죠. 자, 지금 12시 41분을 넘었습니다. 화요일 점심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유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월곶 분기점 갓길에서 화재 사고 났습니다. 연기가 심하니까요. 조심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낮 시간대인 만큼 고속도로는 작업 구간이 많은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영동 부근 정체는 공사 때문입니다. 영동 3터널부터 꽉 막혀 있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방면 감곡 부근에서 공사하면서 한 차로로만 소통되고 중원터널부터 정체가 길게 이어집니다. 시간적인 여유 두셔야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전 구간 원활하다가 금천을 앞두고 속도 줄이고요. 반대 목포 쪽으로는 8탄 분기점에서 화성 휴게소까지 막히고 더가 서해대교 부근에서 짧게 주춤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어제 한입뉴스에서 전해드렸죠. 이번 주가 정치 이슈가 별게 없나 보다 했는데 이게 뜬금없이 징계위 주간이 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어제 민주당이 먼저 최강욱 의원에 대한 윤리심판원 열린다 했었잖아요. 어제 밤에 나왔나요?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한 4시 반부터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소집이 돼서 네. 회의를 했는데요. 5시간 넘게 마라톤 회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최강욱 의원에게 6개월 당원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는데요. 네. 이게 중징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3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 중징계 이유를 윤리심판원에 설명을 했습니다. 네. 첫째, 이 최강욱 의원이 법사위 회의 중 온라인 회의에서 여성 보좌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적절한 발언한 점 이걸 네. 고려했다라고 설명했고 두 번째, 최 의원이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면서 계속해서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건으로 인해 당내외 파장이 컸고 비대위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직권조사를 요청한 점 이거 다 고려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이 윤리심판원 위원들 전체가 동일한 사실을 확정지었다. 여기서는 논란이 없었다는 거고요. 반면에 양정, 그러니까 구체적 징계 수위를 정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다수가 동의하는 안으로 결정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최종 결정했다. 이렇게 거듭 설명을 했습니다. 네. 결국 이렇게 되면서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이면 중징계고 당직 자체는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거고 당원으로서의 자격도 상실된다. 이렇게 윤리심판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이 사안이 터지고 이게 뜬금없이 무슨 일인가. 부적절한 발언이었던 것 같다. 그랬는데 이제 최강욱 의원과 의원 측 좀 이제 다른 또 해석을 내놓으면서 뭐 부적절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네. 결국은 이게 본인이 인정하지 않고
이것을 덮으려고 했다. 이런 것까지 괘씸죄가 더해진 것 같아요. 우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민주당이 지난 뭐 다른 성비 문제와 관련해서 임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무마시키려고 했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있을 때부터 윤리위를 개최하겠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중징계가 내려져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누차 일관되게 얘기를 했었기 네. 때문에 징계를 면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 당원 정지가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논쟁은 저는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저는 어느 정도 당원권 정지가 나올 거라고는 예상을 했었어요. 네. 예상을 했었는데 6개월이 그러면 왜 과하냐. 1개월이나 3개월 정도 선에서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예측했었던 이 두 부류가 나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네. 첫 번째는 증거가 남아있지 않다. 어쨌든 재판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상대도 인정을 하고 해당 발언이 정확하게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합니다. 라는 것까지 나와야 되는데 부인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 오해다라고. 근데 이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저는 억울합니다 했던 내용이 이게 반성하지 않는다라고 갔을 경우에 앞으로 향후 이게 흔히 말해서 하나의 사례가 되거든요. 선례가 잘못 정착이 되면 증거가 없는 사람에서 들은 사람만 너 잘못된 사람이야. 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 반성하지 않네? 괘씸죄. 이게 잘못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1개월, 3개월 정도 만약에 만장일치로 했다라고 한다면 가능성이 있지만 6개월까지는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증거도 나오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들은 사람의 증거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몇몇 모아서 잘못 들었으면은 이 사람의 인생 자체가 잘못 부정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징계 개월수에 대한 논란 또는 이제 분쟁은 충분히 있을 수 있으나 다만 이제 만장일치로 이 양형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양형이라기보다는 이 사안이 징계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어느 정도 다 예상을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제 속보도 그렇고 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게 상당히 예상보다 중징계다라고 네. 받아들이는 상황인데 자, 박지원 전 공동 비대위원장 이거 무거운 처벌이 아니다. 사과해야 한다. 근데 이제 환영은 했어요. 어쨌든 네. 이 일에 대해서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늦었지만 환영한다. 그런데 그렇게 무거운 처벌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철험의 해체 주장까지 나왔죠? 네. 그러니까 이 박지원 위원장 어제 사실은 최강욱 의원에 대한 윤리심판원 그 회의 전에 네. 또 SNS를 통해 가지고 이 무거운 징계가 있어야 된다. 그게 혁신을 보여주는 길이다라고 강조했었는데 그건 뭐 선거 전에도 주장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일관적인 것이고. 네. 근데 이번에 이 무거운 처벌 아니고 환영하지만 아쉽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또 어떤 얘기를 추가를 했냐면 이 팬덤 정치에 기댄 의원들이 주도한 이런 여러 가지 정책, 특히 뭐 이른바 이제 검찰 수사 기소권 분리 법안 이런 것들이 가장 지방선거의 큰 패인이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팬덤 정치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며 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패인의 중심에 철험의 의원들이 있다. 철험회를 해체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최강욱 의원에 대한 징계 주장에 더해서 이 철험회 해체. 그러니까 팬덤 정치 벗어나자 이렇게까지 또 주장을 확대해가는 모습 이거 좀 저희가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자, 지금 뭐 이게 중징계인지 아닌지는 또 보는 사람들의 시각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유사한 문제가 지금 또 집권 여당에도 있습니다. 내일입니다. 지금 윤리위 심의가 예정돼 있고요. 그 내용은 이제 이준석 대표의 이른바 이제 성접대 의혹. 근데 이준석 대표는 상당히 좀 자신 있는 얘기들을 쏟아내는 것 같아요. 네, 뭐 계속해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뭐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자신을 향한 여러 가지 뭐 걱정도 있고 의혹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축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특히 내일 오후 7시에 예정된 이 당 윤리위에 출석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는데 원래는 출석 안 할 예정이었다가 출석한다는 입장을 밝힌 거죠. 원래 김철근 정무실장이 나가서 얘기를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요. 사실관계 확인하고 이런 게 좀 있었는데 가서 출석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근데 가겠다. 문제는 시간만 공개돼 있고 장소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어요. 네네. 그러니까 장소 이런 것들 좀 공개가 되면 찾아가겠다라고 오늘 또 언론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고 본인이 가겠다고 하면 통보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뭐 언론에 공개돼야 찾아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윤리 차원에서도 이런 뭐 개요를 가지고 이런 내용으로 회의를 하겠다라고 언론에 공지를 했어요. 네. 근데 거기다가 어떤 다른
새로운 수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윤리가 어떤 결정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게 또 공개가 될지 좀 우리가 지켜봐야겠습니다. 야, 이게 참 제가 비생산적인 싸움이다 이런 얘기도 드렸는데 국민들 보기에 눈살 찌푸러질 이제 의혹을 가지고 각 당이 이제 윤리위를 여는 거죠. 자, 오평론가님 그냥 결론만 얘기해 주세요. 자, 어떻게 나옵니까? 윤리위 결정. 이거 저는 정말 쉽지 않다라고 네. 생각이 드는데 한 의원을 징계하는 것도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민주당에서 네. 여당 당대표가 저희 우리나라의 국가의전서의 7위인가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이런 사람들을 제외한다면 정치인으로서 뭐 2, 3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네. 이걸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어떠한 제재를 가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고 정치적으로 많은 걸 걸어야 됩니다. 윤리위원회 차원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심이 깊을 거고 4가지잖아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네. 근데 4가지 중에 하나만 나오더라도 아니 가장 경징계인 경고만 나와도 네. 당내 세력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당내 세력도 가만히 있지 네. 않고 그리고 그 왜 이준석 대표는 당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경고를 받았는가에 대한 내용이 다시 한번 국민적으로 퍼져나갈 겁니다. 네. 이거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증거인멸교사잖아요. 네. 근데 어떤 증거인멸교사를 하려고 했었나. 결국은 또 성비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굉장히 한 번만 터져나가서 경고만 받는다 하더라도 국민 여론재판에서 이미 끝나버리거든요. 이건 당에서 인정을 해준 거잖아요. 최강욱 의원 중징계도 당에서 인정을 해준 거기 네. 때문에 아마 파장이 굉장히 클 거기 때문에 그 파장까지 고려할 것인가 아니면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에게 쓴소리했듯이 국민만 바라보고 파장을 생각하지 않고 사안대로 처벌을 내릴 것인가 국민의힘의 윤리위원회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일전에 갔을 때 뭐 정진석 의원과 선후배 간의 격돌도 그렇고 지금 연일 최고위에서 배현진 의원과 또 설전을 벌이고 있어서 이게 지금 뭐 이 야당과 투쟁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민생과 싸우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당내에서 계속 마찰음이 파열음이 나오고 있어요. 걱정이 되는데 내일 이제 윤리위 또 심의를 지켜보도록 하죠. 자, 행정안전부 지금 경찰 통제안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발표한다는 거죠? 네, 언제 그렇습니다. 나옵니까? 오후 1시 발표가 예정돼 있어요. 잠시 후네요. 그렇습니다. 이 자문위가 이 행안위 자문위가 검찰 수사 기소권을 분리로 비대해질 경찰 권한을 통제하기 위한 조직, 그러니까 경찰국을 신설하는 이걸 아마 공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무부의 검찰국처럼 행안부에도 경찰을 통제할 조직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모아지는 것 같고요.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권을 명문화한 가칭 경찰청 지휘규칙 이 제정도 권고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근데 사실 이 내용이 좀 알려지게 되면서 일선 경찰에서는 계속 오늘 또 검찰은 인사위원회가 열리는데 이르면 오늘 오후에 이 검사장급 인사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하네요. 검찰과 경찰도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한입뉴스는 여기서 정리하죠. 지금까지 박정호 기자, 오창석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은요. 청취자 0688님. 야, 체리필터. 오랜만인데요. 체리필터의 오리 날다 신청합니다. 치솟는 물가를 날아오르는 누리호에 담아 우주로 날려보내고 대한민국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야, 이렇게 또 시원한 발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기를 바라면서 노래 듣고 입으로 돌아옵니다. 나는 꿈을 꾸었죠. 네모난 달이 떴죠. 하늘 위로 올라가 달에게 말을 했죠. 늦은 밤참에서 깨어 날개를 흔들었죠. 우리는 날 수 없다. 엄마에게 혼났죠. 이제는 하늘로 날아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표현 가운데 특이하다와 특기하다를 혼동해서 잘못 사용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흔히 특이할 사항이나 특이할 점이란 표현으로 많이 쓰는데 이것은 모두 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특이하다는 보통이나 보통 상태에 비해서 두드러지게 다르다라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특이 행동 또는 특이한 행동이라고 하면 보통 사람과는 다른 특별한 행동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특이하다에는 보통보다 뛰어나다라는 뜻도 있어서 특이한 재능을 가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이하다는 말을 사용할 때 특이할 사항 또는 특이할 점 같이 특이할 뭐뭐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특이하다란 말은 형용사이기 때문에 특이할이라고 하지 않고요. 특이한 뭐뭐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이하다와 형태가 비슷한 표현으로 특기하다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루어 기록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인데요. 특별히 기록할 만한 것을 뜻할 때는 특이할 사항 또는 특기사항이라고 하면 됩니다. 흔히 지원서나 신청서 같은 것에서 이런 항목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지원자나 신청자가 특별히 기록할 만한 점이 있으면 쓰라는 항목이지요. 참고로 특기생이라든지 특기병 같은 단어는 제주 기자를 쓰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특기하다와는 별개의 뜻이라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여유로운 저녁 시간, 고품격 시사토론과 함께하세요.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정준희 교수와 함께합니다. 역사, 예조판서 그다음에 좌천성을 지낸 유근이라는 분, 이분이 경제, 달러가 좀 전 세계적으로 좀 귀해졌습니다. 음악까지 잠들기 전 꺼내 먹는 지식 알사탕.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당신을 기다립니다. 놓치지 마요. KBS 58분 날씨. 일부 중부와 전남, 경남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특히 구미와 경산, 의상 등에는 폭염경보로 수준이 한 단계 더 높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과 전주 33도까지 오르겠고요. 대전, 대구 35, 춘천 34도 등으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33도 안팎의 기온 예상되며 매우 무덥겠는데 일부 동해안 쪽은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경남과 제주는 흐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가끔 구름만 많이 끼는 가운데 오후에 전라동부 내륙과 경상 내륙, 강원 산지 쪽에 소나기가 내릴 걸로 보여집니다. 소나기 양은 5에서 40mm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밤에는 제주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따라서 모레는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내릴 텐데요. 모레 수도권 등 중서부와 경북 북부, 호남으로 20에서 8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 많이 끼다가 밤부터 흐려지겠습니다. 내일도 오후에 전라동부와 영남, 강원 산지 쪽 소나기 가능성이 있고 오늘과 비슷한 양입니다. 바다 안개 짙다는 것 염두에 두시고요. 고흥 날씨는 구름 많이 낀 가운데 기온이 23에서 25도 분포, 바람은 초속 3m 정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31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법무부가 오늘 오후 검찰 중간 간부급 이상 승진 전보 인사를 논의하는 검찰 인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검찰 안팎에선 이르면 오늘 오후 일선 지검장, 고검장을 포함한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어제 대규모 검찰 인사를 예고했습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공석 상태에서 검찰 인사를 하는 것과 관련해 사실상 검찰총장을 겸직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가 오늘 경찰 통제 방안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경찰 지휘부와 일선 경찰들이 모두 입장을 낼 방침입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오늘 오후 권고안 발표 직후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전국 시도 경찰청장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설치 움직임과 관련해 법치주의 훼손이라고밖에 평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내 7명의 경찰 출신 의원 중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한 사례는 권 의원이 유일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화제 이슈를 콕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이 새 지도부를 뽑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심이냐 민심이냐 이런 논쟁이 벌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을 연결해서 민주당 상황과 더불어서 국회 상황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예, 먼저 요게 오늘 좀 핫해서 여쭤보면 최강욱 의원이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는데 이 중징계냐 경징계냐 뭐 논란이 좀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윤리심판원의 판단을 존중해야죠. 뭐 지도부와 상의도 하지 않고 하는 독립적인 기구니까. 네. 그분들이 또 뭐 사법적인 전문가들도 계시고 또 여러 상황을 진상 파악을 다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네네. 예, 그분들이 적절하게 잘 결정을 내렸다고 보고 발표하시면서 중징계다 이렇게 하신 걸 들었거든요. 일단 윤리심판원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했다고 판단하고 존중합니다. 네, 존중한다. 자, 만장일치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양전에 대한 이견이 있었지만 그래도 합의가 이루어졌다. 자, 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또 SNS에서 다시 화제인데 강력한 처벌로 민주당이 혁신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증명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는데 자, 이 정도면 이제 혁신의 길로 들어섰다 입증됐다고 보십니까? 뭐 보는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할 텐데요. 민주당이 최근에 박완주 의원 제명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좀 내부 인사의 문제와 관련해서 좀 이제 단호하게 하려고 하는 태도와 결과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건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원래 나와 내 지인에게는 추상같이 하고 또 남에게는 본패처럼 따스하게 대하라고 하는 게 뭐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만 이게 가벼운 처벌이냐 아니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윤리심판원은 이게 중징계다라고 판단하고서 내린 것에는 그 내부에 공개하지 않는 여러 사항들을 다 감안하고서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봐서 제가 이게 중하다 경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윤리심판원이 잘 판단하신 것으로 존중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니까 지금 여쭤본 혼란이 좀 있는 것 같은 것이 우상호 현 비대위원장은 6개월 징계는 좀 세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강욱 의원을 감싸고 은폐에 가담했던 의원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자, 한 발 더 나가서 철험회 해체해야 한다. 그 이유가 이제 민주당의 잘못된 팬덤 정치를 고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견에는 좀 동의하세요? 박지원 위원장의 주장이고요. 저는 이게 지금 어쨌든 당내 사법 절차
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와 관련해서는 사법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윤리심판원의 입장을 이제 존중하는 거고, 이게 중한지 경한지는 각각의 그냥 판단 기준에 따른 것일 뿐이라서, 네네. 저는 그냥 적절하고 존중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다만 무슨 성희롱성 발언을 한 거, 이것을 넘어서서 2차 가해, 거짓말하고 부인하고 2차 가해를 했다고 하는 거를 상당히 무겁게 본 것 같아요. 네네네. 그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와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제 중징계 했다 이런 건데, 그와 관련해서 그걸 감싸고 은폐를 도와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도 저는 일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누구도 이분들을 윤리심판원에 제소하지 않았는데 윤리심판원이 알아서 이분들을 하지는 않을 테고, 만일에 이와 관련해서 피해자나 피해자 대리인 측 혹은 그 당의 누구든지 윤리심판원에 제소할 수 있으니까, 만일에 그런 사안이 확인이 됐으면요, 저는 따로 그 부분을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두둔하거나 은폐하거나 이렇게 하는 일에 가담을 하거나 했던 분들이 계신다면 저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좀 핵심 사안 여쭤볼게요. 지금 8월 전당대회 다가오고 있는데 시간이 길지 않은데 지금 전당대회 룰에 대한 이견들이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박 의원께서 민주국가에서 정당은 국민의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셨어요. 이 의미를 좀 풀어주시죠. 민주국가에서 정당은 국민의 것이라고 하는 말은 3년 전에 이재명 의원이 쓰신 말씀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어쨌든 민주당이 전당대회의 지금의 구조대로면 완벽하게 우리 편들의 목소리만 듣는, 그리고 센 목소리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만 듣는 그런 구조로 전당대회가 치러질 수밖에 없어요. 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 민주당의 강력한 지지층인 대의원 16,000명, 17,000명한테 45%, 그리고 민주당의 센 지지층인 권리당원에게 한 40%, 네. 그리고 민주당의 일반 당원 여론조사가 5%, 그리고 일반 국민이라고 10% 여론조사가 있기는 한데, 네. 민주당 지지하지 않는 다른 당 지지자들은 여기에 참여를 못하도록 구조적으로 만들어놨어요. 네. 이게 이제 역선택 방지조항이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게 합리적이지 못한 게, 이렇게 되면 민주당은 완벽하게 100% 민주당에 새파랗게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만 전당대회에 목소리를 내고 투표 권한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민주당이 선거에서 계속 진 이유는 지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지난 지방선거와 지난 총선에서 우리를 지지했는데 이번에 지지하지 않고 있는 분들, 그분들을 모셔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분들 목소리 들을 생각을 안 하고, 심지어 우리 당 지지했다가 지금은 다른 당 지지하고 있다고 하는 집 나간 토끼들, 그분들은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마라. 문을 걸어 잠그겠다? 네, 이렇게 전당대회를 하면 완전 폐쇄형 전당대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폐쇄형 전당대회냐 개방형 전당대회냐, 당심에 갇힐 거냐 민심과 함께 갈 거냐, 개파 중심의 정치를 할 거냐 아니면 국민 중심의 정치를 할 거냐, 네. 이거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건 제도의 개선에 있다고 봐요. 그 제도의 개선이라고 하는 건 지금의 45%, 40%, 10%, 5% 이렇게 해서 민주당 지지자들끼리만, 센 지지자들끼리만 하는 그런 전당대회가 아니라, 네. 열린 개방형 전당대회로 당심 50, 민심 50 이렇게 하자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야 민주당을 싫어하고 비판하고 옛날엔 지지했지만 지금은 지지하지 않는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전당대회가 치러지고 그런 지도부가 구성되고 선출이 되어야 우리 당의 이후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정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이걸 이제 누구에게 유리하고 불리하고로 좀 보고 계시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유리하다, 내가 불리하다, 이렇게 유불리를 따지면 혁신은 못해요.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당의 제도로 하잖아요. 이준석 현상을 부러워하는 당의 분들이 많으신데, 이준석 대표가 우리 당의 후보로 출마했으면 컷오프 됐을 거예요. 이렇게 닫힌 형태로 진행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집 나간 분들을 모셔오기는커녕 지금 폐쇄형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전대 룰의 문제의 핵심은 깨놓고 얘기하면 누구에게 유불리한가 싸움이잖아요. 근데 이번 관전 포인트가 이제 이재명 의원 출마할 거냐, 여기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이재명 의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출마 여부 본인이 선택하시면 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지시면 됩니다. 네. 근데 저는 뭐 이미 이재명 의원이 이렇게 선거 때마다 출마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당으로서는 중요한 정치 자산에 대한 단타 매매, 그래서 가치 상실로 나타날 거고 민주당의 전략에도 도움되지 않는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유불리를 따지고 이제 룰을 이렇게 바꾸면 이재명한테 유리하냐, 이렇게 바꾸면 뭐 이른바 반 이재명한테 네. 유리하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우리 당 문제를 보자고요. 개파 정치하고 있다고 전부 다 안에 서로 밖에서 다 비판하잖아요. 네네. 뭐 강성 지지층, 이른바 악성 팬덤이라고 좀 표현하는데 악성 팬덤의 목소리가 너무 크게 반영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개파 정치에 휘둘리고 악성 팬덤이 과대대표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룰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은 대의원과 권리당원이라고 하는 그 개파의 영향력이 좌지우지되고 또 그 악성 팬덤의 목소리가 크게 반영되는 이런 그 대의원과 권리당원을 무려 85%나 반영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는 이거는 못 바꾸겠으니 나한테 불리한지 유리한지를 중심으로 고민해야 해서 어떤 건 찬성하고 어떤 건 반대하고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아직 정신 못 차렸다고 국민들이 보실 거예요. 배가 아직 덜 고프구나. 네. 지난번에 맞은 것도 하나도 안 아픈 모양이네. 그럼 계속해서 개파 정치하고 자기들한테 듣기 좋은 목소리만 듣고 골라 듣고 그렇게 해라. 다음 선거에서는 아마 철퇴를 내릴 거예요. 네. 민주당한테. 다음 선거 2년 후 총선인데 자, 네 번째 철퇴를 또 맞게 될 것인가? 저는 정말 겁나고 국민들이 왜 민주당이 이렇게 변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저는 지금 혁신 뭐 얘기하는데 다른 거 혁신 아니에요. 제도 개선이 혁신의 완성입니다. 새로운 목소리, 새로운 인물, 새로운 주장이 분출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야 그게 되는 거예요. 체육관 선거를 해가지고는 전두환 노태우밖에 안 나오는 구조였습니다. 국민들이 참여하고 직선제가 되니까 민주정부가 만들어지고 정치적 민주화가 완성되는 것 아니겠어요?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워크숍이 열리면 워크숍에서 여러 차례 제가 벌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워크숍에서 다시 한번 제기하고 논쟁을 이끌어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도 역설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 민주당의 대안은 뭐냐, 전당대회에서 그럼 새로운 리더십은 뭐냐, 혁신의 방향이 뭐냐, 이게 궁금해지는데요. 자, 이른바 이제 이재명 의원의 대항마, 뭐 97그룹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70년대 이후생들이다 보니까 여기 박용진 의원도 포함되어 계십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민주당 97그룹 가운데 이 박 의원님을 눈여겨보고 있다. 콕 집는 얘기도 하셨고 당권 도전 생각하고 계십니까? 고민을 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의견들을 주시니까 고민을 합니다만 그리고 박지원 원장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네가 한번 해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저희 뭐 개파 정치와 뭐 악성 팬덤 문화에 뭐 저는 흔들리지 않고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해왔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뭔가 좀 다른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역할을 좀 해달라고 하는 것인 줄 알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되면 제가 지금 제도 개선에 대해서 목매고 있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를 중심으로 유불리를 또 생각할 거고 그렇게 되죠.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제가 출마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한참 뒤로 밀어놨고요. 7월 12일까지 전준희가 룰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니까 저는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고 목소리를 내려고 그래요. 혁신 없이 전당대회 치러지면 개파 전당대회라고 치러질 수밖에 없고요. 개파에 곁불지하던 사람들이 나이가 많고 적든 간에 나올 수밖에 없고요. 악성 팬덤을 조장하거나 즐겼던 분들이 또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또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국민들께서는 이게 그냥 민주당이 혁신이라고 하는 그 깃발 아래 개파와 구태로 다시 한번 또 걸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하실 수밖에 없고 저는 그게 가장 두렵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정신 차렸다라고 하는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 개선으로 새로운 물줄기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동안 개파 혹은 보수 정치에서 권리당원 제도로 온 것도 민주적으로 개방형으로 계속 왔다고 보거든요. 상향식 공천. 그런데 이제 더 나가야 되고 민심이 더 많이 반영돼야 된다고 봐요. 권리당원 제도, 진성당원 제도로 상향식 공천을 이끌어낸 건 민주당이었고 국민의힘과 보수 정당들이 여기에 질질 따라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전당대회와 그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이미 국민의힘은 50대 50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당원은 그 당직은 당원들이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 20년 전 원칙을 그대로 되뇌이고 있으니까 제가 이재명 의원에게 낡은 인식과 낡은 주장을 하신다고 오히려 반박을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미 뭐 박근혜 정부 때 김무성 대표 시절에는 국민공천 100% 얘기도 나오긴 했었습니다. 실현이 네, 안 돼서 그렇죠. 그거를 이제 오히려 보수 정당들이 더 성큼성큼 국민 곁으로 가고 있으니 우리가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개방형 전당대회, 개방형 정당으로 적극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당권 도전은 이제 아까 생각은 있는데 고민 중이다. 또 이제 내가 나가면 내 유불리 때문에 오해받는 거 아니냐, 혁신 주장이. 그런 고민까지 담으셨는데 그래도 출마 여부 언젠가 밝히실 예정입니까? 그래야죠. 정말 정치인이 책임있게 자기의 진퇴 여부를 얘기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적어도 뭐 박용진이 뭐 용기 없어서 머뭇거리거나 간본이라고 눈치 보거나 그런 타입은 아니니까 제가 나서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판단되면 뭐 즉각적으로 다 국민들에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도 어렵지만 책임있게 입장 표명하고 마무리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박용진이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하고 용기 있게 하는 것은 뭐 분명한 것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당권 도전이 메시지를 더 강하게 내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지금 이제 뭐 국회 원구성 문제도 있고 참 여러 가지 현안 이슈들이 있는데 요거 여쭤볼게요. 지금 서해 공무원, 피격 공무원 이 문제가 이게 이상하게 여야 정치권 진실 공방으로 흐르다 보니까 국민의힘은 군의 특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자, 하태경 의원은 청와대 회의록을 공개하자. 민주당이 지금 SI 정보를 공개하자는 입장이잖아요. 네. 예, 여기 지금 좀 부딪히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해법이 있습니까? 남북 문제와 관련된 일이고 우리 국민의 소중한 생명에 엄청난 그 침해를 가져왔기 때문에 범죄 행위를 저지른 거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정략적으로 이용하려고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자꾸 그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정부 이렇게 이제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 자체가 지금 정략적인 태도인 거예요. 아니 대통령과 청와대가 혹은 민주당이 월북이다라고 단정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국방부하고 해경이 그렇게 해서 발표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뒤에서 우리가 조정했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이 문제를 자꾸 얘기를 하시는 게 저는 지난번에 서해 NLL 포기 남북대화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돼서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그 당시 새누리당 쪽이 완전히 거짓말하고 선거에 악용하고 이러면서 국가 망신과 더불어 엄청난 정치적인 그 논란만 가져왔었고 나중에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공개됐죠. 정말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지금 그런 일을 또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인데 바뀐 건 딱 하나예요. 정권만 바뀌었어요. 정권이 바뀌었더니 새로운 증거나 새로운 근거 없이 국방부하고 해경은 느닷없이 월북이 아니라고만 또 판단을 바꿔요. 제가 지금 두드려 잡아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있는 건 대한민국 국방부하고 해경이에요. 정권 바뀌면 이런 중차대한 사항에 대한 자기들의 입장을 바꿔요. 이런 사람들을 믿고 어떻게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를 맡기겠어요. 알겠습니다. 이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략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국민의힘의 태도에 대해서 상당히 경고를 보내는 바입니다. 제2의 NLL과 같다. 자, 끝으로 하나만 여쭐게요.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이 나경원 전 이 원내대표 국민의힘입니다. 박 의원님 빠루 발언 하셨어요.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다. 법적 대응하겠다 이렇게 예고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딱 세 가지인데요. 나경원 의원이 빠루를 들었다. 나경원 의원이 이끄는 원내대표가 이끄는 그 당시 자유한국당이 국회 모든 입법 절차를 막고 있었다. 패스트트랙 됩니다. 그 절차로 우리가 오히려 총선에서 승리했다. 이 세 가지입니다. 뭐가 틀렸다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본인이 빠루를 들었던 것도 사실이고 또 본인이 공인이고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비판과 정치적인 지적과 이런 거에 대해서도 감내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법조인 출신이셔서 그런지 다 법으로 하려고 그러시더라고요. 대통령도 웬만한 무슨 일만 벌어지면 다 법적으로 하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판인데 정치는 법보다 더 좀 열려 있고 보다 더 합리적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나경원 의원께서 이제 법으로 하자. 박용진 고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그냥 제가 듣고만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에는요 여야 정당 출입 기자들과 정치권의 취재 이야기, 특히 취재 뒷이야기를 쏠쏠하게 듣는 불사조 기자단이 있는 그런 날이죠.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세계일보 최영찬 기자, 오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국민의힘 내홍이 깊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박 기자님께 또 비사를 여쭤봐야 되는데, 네. 자, 이준석 대표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윤리위원회가 24일이라 그랬다, 27일로 미뤄졌다 그랬다가 22일로 땡겨졌어요. 내일 징계 여부 나올까요? 예, 저도 오늘 오전에 궁금해서 좀 물어봤는데 네. 내일 징계가 결정되기는 할 거다. 이런 예측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요? 이건 물론 이제 확정적인 건 아닌데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이양이 이 윤리위원장의 스타일이 좀 그렇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간의 징계 절차를 할 때 개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심사를 하는 거잖아요. 심사를 할 때는 보통 결정을 다 내렸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이번 건이 좀 관심도 많이 집중이 돼 있고 워낙에 좀 민감한 문제라서 조금 더 연기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는데 다만 이게 게시를 내렸던 시점이 지난 4월 21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2달 정도 좀 지났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윤리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시간도 어느 정도 충분했고 또 그간의 윤리위원장의 그런 스타일을 봤을 때는 아마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이게 좀 내부에서 나오는 관측이고요. 네. 근데 이제 다만 이런 가능성도 좀 있어요. 이런 것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윤리위원들이 안 오면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전수조사를 한 건 아니지만 윤리위원들 접촉이 되는 대로 이제 모두가 전화를 받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네. 접촉이 되는 대로 올 거냐 안 올 거냐 이런 거 좀 물어봤는데 안 온다고 하는 사람들도 아주 소수 있었거든요. 그래요? 못 올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좀 체크를 해봤는데 이제 실제 저희가 확인한 건 한 명은 안 온다라는 위원이 있었고 예. 이제 내부적으로 좀 물어보니까 2명 정도 안 올 수도 있다라 그래요. 근데 이게 성원을 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예. 어떻게 구조가 돼 있냐면 윤리위원이 총 9명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과반이 출석하면 성원이 되는 거거든요. 5명 이상만 나오면 맞습니다. 되는군요. 5명만 나오면 되기 때문에 이제 4명까지 안 나와도 괜찮은 네, 상황이라서 네, 네. 충분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5명이 나오게 되면 그럼 몇 명이 징계를 결정하게 되느냐? 다시 또 과반이 결정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3명만 있으면 3명이 이제 예를 들면 뭐 어떤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 숫자도 사실은 굉장히 큰 변수가 될 수 있는 그러네요. 상황이에요. 만약에 좀 자기가 뭐 어떤 불편하기 때문에 안 오거나 아니면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안 오는 거에 따라서 3명이 결정을 하게 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일 이제 중요한 게 만약에 내일 뭐 결정이 나오든 혹은 뭐 한번 미뤄져서 그다음에 나오든 징계 수위는 어떨까? 이것도 궁금한 거잖아요. 네. 뭐가 나올까요? 많이 공부를 했어요. 일단은 지금 이 윤리위의 징계 종류 자체를 좀 나열을 먼저 해보면은 제명하고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이렇게 4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제명하고 탈당 권유는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요거 2개는 그렇게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워낙에 강력한 징계라서 그래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제명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를 하면은 당에서 나가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명 절차를 밟으려면은 이거는 당원의 경우에는 최고위 의결을 또 다시 한번 거쳐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 당원이 의원이다. 그러면 또 의원총회를 또 거쳐야 돼요. 의원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원들이 동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윤리위원회에서 제명 결정을 내릴 수는 있는데 이거는 좀 상당히 정치적인 결정도 좀 뒤따라오는 받아들여질지는 최고위를 봐야 한다. 맞습니다. 최고위나 의원총회 거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물론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는 최고위만 거치면 되겠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명은 아마 좀 가지 않을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예측들을 많이 하고요. 탈당 권유도 제명하고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름은 탈당 권유잖아요. 탈당하라라고 권유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주세요 하고 그렇죠. 근데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 10일 이내에 안 받아들이면 다시 제명 처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제명 처리랑 거의 약간의 비슷한 시간을 준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유력하게 검토가 되는 거 혹은 이제 추정이 되는 거 물론 이제 뭐 불징계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 당원권 정지하고 경고 이 2개가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준석 대표 본인은 지금 경고도 과하다라는 그런 입장인 상황이고요.
이 당원권 정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자면 당원권을 이제 1월 한 달부터 3년까지 정지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기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좀 면밀하게 그렇죠. 봐야 돼요. 이준석 대표의 임기가 1년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당원권을 예를 들어 1년을 정지시킨다? 그러면 이제 대표직을 수행하지 말라는 그런 그렇죠, 의미가 되는 그렇죠. 것이기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뭐 3개월, 6개월 이런 것도 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차분하게 좀 짚어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경고 같은 경우에도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경고는 일반 당원들 같은 경우에 선출직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희가 외부에서 봤을 때는 뭐 경고면 그렇게 뭐 별거 아니지 약하네, 않을까 뭐 이러는데. 이렇게 느끼게 되고 실제로 좀 경징계에 속하기는 하는데 단계로 보면은 이 공천을 준비하는 예를 들면 선출직을 준비하는 그런 당원들 입장에서는 이 경고 한번 받으면은 사실상 공천은 물 건너간다 그래요. 굉장히 좀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왜냐면은 윤리위원회에서 당원들이 징계를 받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드물죠. 그리고 공천을 받기는 또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경쟁 상황에서 하나라도 감점이 있으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건 꽤 중징계로도 볼 수가 있는데. 옛날식 표현으로 하면 빨간 줄이 간다. 맞습니다. 빨간 줄이 가는 거죠. 근데 다만 유명 정치인 같은 경우는 좀 사례가 다르긴 해요. 예를 들면 김진태 지금 강원지사 같은 경우 예전에 5.18 광주민주화 운동 당내에서 막말이 나오는 공청회를 개최했다는 그 이유로 경고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우여곡절 끝에 또 살아 돌아왔기도 했었죠. 예전에 차명진 의원도 유사하게 제명됐는데 맞습니다. 소송을 통해서 무효화하지 않았나요? 돌아오기도 했었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내일 이준석 대표는 참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본인은 참석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김철근 정부실장만 소환됐다고 하죠. 네. 참석할까요? 이준석 대표? 요건 좀 조율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대표는 참석을 하겠다라는 입장인데 다만 이준석 대표가 예전부터 공개로 하라라고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준석 대표가 참석을 하면서 공개까지 요구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윤리위원회가 이걸 받아들일지 그러니까 그 과정을 공개하는 일이 없었거든요. 그간에는 그러니까 회의 자체를 아예 오픈을 하라라는 거니까 이건 아마 좀 쟁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김철근 실장은 좀 확실하게 참석을 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죠. 그런데 바로 어제 민주당에서 이 비교할 만한 사례가 하나 터져 나오면서 아까 예를 들어 당원권 정지면 한 달이냐 뭐 석 달이냐 6개월이냐 1년이냐 이게 다 다른데 이 민주당의 윤리심판원이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최 기자님 근데 일단 논란이 좀 있는데 중징계는 맞습니까? 중징계라고 발표를 했으니까 중징계라고 봐야겠죠. 윤리심판원이 그쪽에서 이제 말을 하되 6개월 중징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그렇게 의미를 부여했는데 물론 시각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의 언론이나 이런 당에서도 경고 처분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는데 의외로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주당도 같거든요. 경고, 당원권 정지 등등 있는데 한 단계 위인 당원권 정지 그중에서도 한 달이나 석 달이 아니라 6달 정지면은 뭐 중징계로 불릴만하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건 뭐 대략 이제 중론이 중징계로 의견이 모이는 것 같다. 자, 그럼 앞으로 이게 그냥 최강욱 의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례대표죠. 보통 이제 이게 결정이 되려면은 내일쯤 비대위가 열리는데 여기에 안건으로 올라올지는 아직 확정이 되진 않은 것 같지만 비대위에서 확정을 한다. 네, 비대위에서 최종 결정을 할 예정이에요. 근데 웬만하면 윤리심판원의 결정을 그대로 따르는 편이고요. 오늘 근데 우상호 위원장이 자기가 이제 개인 생각을 얘기했는데 세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떻게 조정될지는 지켜봐야겠고요. 다만 그래도 윤리심판원의 결정을 웬만하면 존중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비대위원들이 막 결단코 모두 이구동성 막 같은 입으로 반대를 하는 게 아닌 이상은 웬만하면 이대로 굳혀질 것 같고 다만 이제 이걸 재심을 과연 청구할지인데 지금 이에 대해서 최강욱 의원실 자체가 다 함구를 하고 있어요. 의견이 아직 안 나왔어요. 연락도 안 되고 뭐 그런 상황인데 아마 그래도 재심을 할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나 뭐 이렇게 좀 관측이 되고 있고요. 어쨌든 이게 확정이 되면 일단 최강욱 의원 전당대회는 못 나오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타격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당대회는 못 나온다. 그러네요. 6개월이 뭐 2달 후면은 전당대회인데. 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저희가 일부에서 다룰 때는 또 아까 박용진 의원도 그랬고 충분히 윤리심판원이 팩트를 체크한 이후에 만장일치 결론 내린 게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그 발언의 진위가 무엇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건데 지금 최강욱 의원 측은 아직 부인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 표현이 아니었다. 다른 표현이었다. 근데 이게 피해자 쪽 또 이제 민보협 민주당의 보좌관 협의회죠. 이런 쪽의 입장이 나오면
외부에서는 이게 팩트 체크가 안 되고 있어서 좀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취재를 해봤고 그리고 당시 그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에게도 들었는데 줌회의에 예, 최강욱 의원 주장보다는 이 지금 민보협 주장이라든지 뭐 오늘 이번에 결정된 주장이 더 신빙성이 커 보입니다. 성희롱성 발언이 있었던 게 맞는 것 같다. 맞다고 지금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가끔 우리도 제가 이런 말을 했는데 자기가 이런 말을 했는지 뭐 모를 수는 있어요. 네네네. 뭐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할 수 있지만 뭐 어쨌든 이게 지금 녹음된 거나 녹화된 그 영상이나 이런 건 없는 상황이라 어쨌든 뭐 말한 본인은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은 들었다는 사람이 꽤 여러 명이 되고 복수에 예, 그에 관련된 지금 페이퍼도 20몇 장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여서 어쨌든 지금 심판원에서 판결할 때 다 영향을 준 것 같고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물론 이제 당사자가 자기는 그런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못했다고 주장을 했을 수는 있지만 물론 근데 그 자리에는 다른 여성 보좌진들도 다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주장을 했고 문제는 이제 최강욱 의원이 또 2차 가해식으로 색출을 하려 했다는 점이 되게 좀 이번에 징계 중징계로 뭐 색출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어쨌든 그게 영향을 많이 끼쳤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박지원 전 공동 비대위원장이 다시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환영한다는 입장. 이 징계를 계속 주장해 왔다. 그런데 이거 그렇게 무거운 처벌 아니다 하는 이야기까지 했어요. 이 작심 발언 지금 어떻게 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저도 이제 관심이 가는 대목이 그 주장 글의 전체 중에 딱 하나 주장만 뽑아보자면은 철험에 해체하라. 철험에 해체하라. 팬덤 정치를 이제 멈춰야 한다. 네. 왜냐하면 철험의 어쨌든 구심점 역할이 최강욱 의원이었는데 당원권 정지 징계로 인해서 좀 나름 타격을 받았단 말이죠. 이른바 피해자, 가해자, 동료 의원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그중에서도 일부 지금 의원들이 이렇게 당해서 취급받을 바에는 그냥 해체하는 게 맞다라고 계속 얘기들을 해요. 저희가 개별적으로 접촉해보고 전화해보면은. 네. 그렇게 되면은 굳이 이렇게 박지원 전 위원장한테까지 막 좀 소위 말해 비판을 받아가면서 이걸 유지할 필요 없지 않냐 이런 의견이 점점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최롬의 해체로 진짜 갈지도 주목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박지원 전 위원장의 좀 뭐랄까 위상이 다시 조금 업그레이드 된다고 볼 수 있죠. 왜냐면은 중징계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관철된 것 같이 보이고 이런 것도 다시 주장했는데 그대로 받아지면은 나름의 이제 이게 입김이 좀 있구나 이렇게 좀 분석이 되고 어쨌든 지금 정치 활동 재개를 좀 노림수 같아요. 그러면 여쭤볼게요. 박지원 전 위원장 당권 도전합니까? 그건 안 할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에는 또 이름이 올라있긴 하더라고요. 네, 당권 도전뿐 아니라 최고위원 같은 거 출마 자체도 별로 지금 얘기가 안 나오는 게 일단 이재명 의원 쪽이랑도 이미 거의 이제 소위 말하는 손절이라고 저희끼리 얘기하는데 이제 좀 많이 좀 인연이 끊어진 것 같고요. 본인 스스로 좀 자생력을 갖춰야 되는데 아직 그럴 만한 힘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도 있을 겁니다. 이게 돈이 많이 들어요. 청년이고 대선 후반에 참여했지만 지방선거까지 이제 공동 비대위원장을 했지만 당내 기반은 뭐 약하다고 봐야죠. 어떤 세력과 결합할 것이냐 이런 게 중요한 건데 자 지켜보겠습니다. 자 한편 어제 국민의힘 집권 여당 쪽 최고위 공개석상에서 정말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 연일 이준석 대표와 배현진 최고위원이 언성을 높여서 다투는 모습.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뻔히 보도되는데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지금 좀 눈살 찌푸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언론 노출을 이유로 비공개 회의에서 현안 논의를 하지 않겠다. 배현진 최고위원은 반발. 육성을 좀 직접 듣고 와서 이야기 듣겠습니다. 비공개 부분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자꾸 언론에 따옴표까지 인용되어서 보도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최고위원회 의장 직권으로 오늘부터 비공개 회의에서 현안 논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비공개 회의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없애시면 어쩝니까? 의장 직권을 그동안 하겠습니다. 내내 최고위원 회의 하는 동안 비공개 회의의 내용들 오픈돼서 비공개 회의 내용이 누차 제가 그 제안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회의 단속을 좀 해달라고. 잠깐요. 이제 정확히 아니요. 발언권을 득해서 말씀하시고요. 언론에 나가거나 아니면은 발언권을 득하시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 나온 내용들이 누차 누출되면서 실제로 언론에서 대표님께서 많이 유출을 하시지 발언권을 득하고 않았습니까? 말씀하세요. 스스로도.
특정인이 참석했을 때 유출이 많이 된다는 예언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묵고할 수 없고 지금 최고위원 회의의 그 안에서 해야 될 건전한 회의의 기능과 저희의 그 권한에 대해서 대표님이 의장 직권으로 여태까지 지금 단속을 제대로 안 돼가지고 심지어 본인께서 언론과 나가서 얘기하신 거를 언론인들이 쓴 것을 누구의 핑계를 대면서 지금 비공개 회의를 합니까? 그만합시다. 저 같은 들 들어보세요. 야, 이 정도면 그 싸움이고요. 중간에서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난감하게 잠깐요. 그만 하고 있는데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계속 싸우고 있어요. 자, 왜 이렇게까지 언성이 높아지는 겁니까? 지금 표면적으로 드러난 거는 예전에 혁신위 출범 문제를 가지고 두 사람이 부딪힌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그 다음에 최고위원 회의를 할 때 배현진 최고위원이 악수를 하려고 하는데 이준석 대표가 잘 받아주지 않았다. 뭐 이런 해석이 나오는 사진도 노룩악수 뭐 이런 거 나왔어요. 이런 것도 공개가 된 적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감정이 쌓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 특히 이제 대화 내용을 보면은 유출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가지고 계속 공방을 벌이잖아요. 언론에 누가 유출했느냐. 네, 이 유출에 대한 거는 좀 명확합니다. 지난번에도 소식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안철수 의원 최고위원 추천 가지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논란이 많잖아요. 근데 그때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의원이 물러서지 않는 걸 놓고 땡깡 부린다 이런 처음엔 표현을 썼었고. 제고해달라 그랬다가 땡깡 부린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배현진 최고위원은 이제 이 이준석 대표가 받아들여주지 않는 걸 가지고 졸렬하다 이렇게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이 두 단어가 언론에 그대로 보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걸 가지고 비판을 한 거고요. 사실 이제 이렇게 나왔을 때 너무 싸우니까 저도 이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제 기사에 해석을 넣을 때 틀리면 안 되니까. 근데 뭐 이준석 대표 측이나 당연히 이제 관계자들 고루고루 물어봤는데 일단은 지금 드러난 이런 문제들이 누적적으로 감정이 좀 쌓여가지고 폭발한 그런 게 맞는다고 대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정의 골이 폭발했다. 자, 그런데 이제 배현진 최고위원이 김은혜 전임 대변인에 이어서 이 인수위 대변인을 잠깐 하긴 했습니다만 윤핵관으로 분류되지는 않던 인물이고 이게 정치적 계산은 뭔가 궁금하기도 하고 안철수 의원 아까 말씀하신 최고위원 2명 김윤 정점식 왜 이준석 대표는 굳이 2명을 안 받는 것이며 이게 지금 뭐가 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배현진 최고위원은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나서느냐. 당대표와 투쟁을 벌이나. 사실은 이제 비공개 혹은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뭐 전화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따로 만날 수도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궁금해가지고 여기저기 물어봤는데 일단은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이준석 대표는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이준석 대표 측에서도 이게 이유를 잘 모르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다만 이제 의원들 여럿한테 물어보면 일단 첫 번째는 이게 소신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좀 존재감 문제 내지는 이준석 대표란 대척점에 서면서 이제 소위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조금 더 가까운 그림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림이 있는데 둘 다 완전히 좀 명쾌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지금 두 사람 안 받아들이는 거, 즉 안철수 의원이 추천한 2명의 최고위원 안 받아들이는 거는 이제 공식적인 입장은 있잖아요. 일단은 둘 다 안 받는 건 아니죠. 김윤 전 위원장은 받기로 했고 이제 정점식 의원을 안 받는 건데, 근데 공식적인 이유는 4당의 의원인데, 그렇죠. 국민의당 사람을 추천해라 이게 공식적인 이유인데. 그거 말고 좀 이면을 좀 따져보면은 구도상에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은 9명으로 총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8명 있거든요. 김재현 전 최고위원이 그만둬서요. 이 중에 구도로 이준석 대표를 중심에 놓고 이준석 대표랑 가까운 사람 좀 먼 사람 나눠보면은 이준석 대표 자신 그리고 정미경 최고위원 김용태 최고위원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지명한 윤영석 최고위원 그러니까 4명은 이준석과 좀 가깝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절반 정도는 되는 거죠. 근데 비판적인 성향이 조순인 최고위원, 배현진 최고위원 2명이 있는 거고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좀 중립 성향이에요.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뭐 중립에 가깝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림이라서 지금은 최고위 내 구도가 불리하지가 않은데 만약 여기에서 안철수 의원이 추천한 2명을 넣게 되면은 이준석 대표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4대4 내지는 좀 불리한 그림이 그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염두에 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당내에서 좀 있습니다. 조금 주도권 싸움의 이제 뉘앙스. 자, 아까 뭐 이제 정치인들이 땡깡 부린다. 이 표현은 좀 지양할 필요가 있어요. 일본어기 때문에 순우리말로 쓰면 안 되는 표현이죠. 생떼 쓴다 이런 이 표현으로 좀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민주당 상황도 알아볼 텐데 먼저 육성을 좀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그 쓸데없이 과도한 표현을 하게 되면 이게 공격의 빌미가 돼요. 공격의 빌미가. 표현은 좀 포지티브하게 우리 개딸 여러분들, 양아들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하시는 게 그런 거 아닌가요? 정당의 주인은
나라의 주인은 이 너무 당연한 원칙들이 관철되지 않는 것은 정말로 문제죠. 그래서 정당에서는 당원들의 의사가 제대로 관철되는 게 필요합니다. 전당대회 출마는 고민하셨나요? 당권도전 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 안 났나요? 전당대회 출마는 언제쯤 좀 결정이 날까요? 뭐 세 개의 질문이 다 같은 얘기입니다. 자, 최 기자님. 네. 당권 도전 묻는 기자들 질문에 일절 답이 없었습니다. 묵묵부답 점점점. 자, 근데 당권 도전을 다 상수로 보는 것 같아요. 도전하겠죠?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지금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고 물론 이제 이 의원 측 공식 입장은 계속 고민하고 있다는 게 맞는데 좀 두루 만나보고 하면 특히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같이 좀 많이 도와주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늘 당대표를 준비하는 그 의원이나 누구 후보가 열심히 뛰어야겠지만 주변에서 누가 이제 얼마나 도와주냐도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같이 좀 이렇게 바람도 몰아주고 그런 면에서 아직 이재명 의원이 그렇게 직접 왕성한 활동을 보이진 않지만 측근 그룹이 조금씩 움직이곤 있다. 이런 게 지금 여의도 내부에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또 이 측근만으로 아니라 이제 중간에 있는 세력들도 자꾸 끌어들여야 이제 이렇게 뭔가 좀 붐업이 되는 거잖아요. 최근에 이 김두관 의원을 이재명 의원이 만났다. 당대표에 출마할 예정이 도와달라고 했다. 이런 전원들이 돌아다녀요. 이거 확인된 내용입니까? 확인되지 않는 사실이고 오늘 확인해 보니까 뭐 보수 쪽 패널께서 말씀을 하셨던데 좀 당내에서 좀 처음 들어본 얘기고요. 혹시나 해서 김두관 의원 전화해봤는데 일단 전화는 받진 않았습니다. 근데 혹시나 만났을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재명 의원이 자신감이 막 그 이런 소위 말하는 개딸 양아들 이런 분들 만나면 있는데 여의도에만 오면은 좀 위축이 되는 게 있나 봐요. 아유, 초선이고 며칠 안 됐잖아요. 그것도 있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측근들도 이재명 계란 없다. 하는 거예요. 실제로 대선 때 그 많은 의원들이 이재명 의원 당선시킨다고 막 했는데 지금의 분위기는 좀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의도는 정말 무섭다. 찬바람이 쌩 분다는 정도라서 그러면 조금씩 영역을 확장해 갈 때 본인에게 그래도 조금 지금 잘해주고 친절하게 해줬던 김두관 의원을 만났을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 이제 뭔가 정말 당권을 잡으려면 또 이제 의원들도 세력으로 끌어들이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의원 밑에 대의원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표가 굉장히 지금 비율이 아직 높잖아요. 그래서 의원들부터 많이 만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 권리당원, 개딸로 대표되는 아까 극성 팬덤 자제 요청하는 얘기 들으셨잖아요. 네네. 이게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좀 싸늘하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가 하면 이 극성 팬덤에 조금 자제를 요청한 거 이것도 전략적인 요청일까요?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들이 대의원 표를 많이 갖고 있어요. 각 지역위원회. 그러면 어쨌든 의원과 대의원 심기를 좀 건드리면 안 돼요. 최대한 잘해주고 가서 이렇게 뭐 밥을 산다고만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좀 호의를 베푸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하지 말라고 못하고 대신 긍정적인 힘을 줘라. 그래서 아까 뭐 포지티브란 말을 썼는데 어쨌든 빌미를 주지 말아라. 이런 욕설 등 과격한 표현을 받았을 때 누가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엄포를 놓은 것도 그렇고 수박 논란이 있잖아요. 서로 이제 비판이 이제 시작된 건데 자제해야 맞고 사실 그 원칙론상으로도. 알겠습니다. 자, 이게 민주당 전당대회 이제 8월인데 한여름이죠. 오늘이 하지기 때문에 여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좀 이준석 대표 싸우지 말라 그러세요 좀. 네, 그럴게요. 시사본부들에게 싸우는 소식만 전하면 피곤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불사조 기자단 여기까지 하죠.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 최영창 세계일보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I wrapped the towel around me and I opened the door. And then a splish splash.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 오늘은 골라서 드십시오. 편의점 상품권입니다.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주시는 청취자분들에게 저희가 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IT본부입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IT 이슈를 쏙쏙 소개해 주시는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헤어 컬러가 달라졌어요. 아, 그래요? 옷 때문에 그런 거 같고 머리는 똑같습니다. 햇살이 뜨거워지니까. 아, 그러니까요. 뜨거워지니까 또 우리 최평님도 이제 오토바이 관련 옷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반팔이죠. 네. 자, 우리나라에서 추모비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인물에 대한 게 아니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추모하는 추모비가 어디 만들어졌어요? 이게요. 너무 놀란 게요. 실제로 경북 경주의 한 카페 옥상에 어떤 사람이 본인의 돈 43만 원을 들이셔서 실제 우리 묘비 같은 그 돌로 아주 고급 있잖아요. 정말? 그거를 그대로 만드신 거예요. 아, 묘지에서 쓰는 묘비에. 네. 그럼 거기에 고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익스플로러 추모비라고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그게 he was good to the download other browser. 그러니까는 다른 브라우저를 다운로드 받기 위한 그는 좋은 도구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네. 우리가 뭐 요즘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말고 크롬이나 뭐 아니면 엣지나 이런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파리나 이런 브라우저를 쓰잖아요. 네. 근데 브라우저를 쓰려면 어쨌든 처음에 인터넷에 접속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일단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접속은 하고 그 다음에 다음은 이런 브라우저를 다운받는데 아주 좋은 친구였다. 이런 약간 미국식 유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거기에다가 또 커뮤니티에 이 사람이 오늘 내일하던 친구가 결국 떠났다. 부모도 버린 자식이라서 그런지 아무도 빈소를 마련해주지 않아. 내가 경주에 사는 친형에게 부탁해서 독보적이었던 그의 업적을 기념했다. 라고 할 정도의 말입니다. 본인이 만든 게 아니고 경주에 사는 친형에게 또 부탁하여. 형에게 부탁을 해서. 근데 이게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이게 무려 27년 동안 브라우저 역사에서 가장 오래 있었던 90년대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브라우저란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약간 애증의 인터넷 브라우저가 이 인터넷 익스플로러고 생각해 보시면 우리 한 뭐 2000년 초반 90년대 후반까지도요. 인터넷 하면 그냥 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생각하셨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다른 브라우저 상관없이 그래서 그 아이콘에다가 그냥 다 인터넷 쓰고 심지어 몇몇 교과서에서는 그 교과서의 인터넷에 그냥 이 아이콘을 쓰기도 할 정도로 그냥 모든 사람들이 이게 인터넷이라고 생각했었던 시대가 있었죠. 다들 그러셨겠죠. 저는 95년에 처음 인터넷이 뚫렸을 때 PC 통신하다가 이 석사대학원 시절인데 접속을 하려니까 이제 모자이크라는 브라우저로 시작을 해서 정말 넷스케이프가 나왔는데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익스플로러 전 싫어했거든요. 근데 그게 MS가 그걸 번들로 깔아버리니까 안 쓸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때 점유율 95%. 익스플로러가 27년이나 해먹었군요. 근데 이제 정말 아까 그 묘비에서 부모도 버린 그러니까 이게 빌 게이츠와 마이크로소프트가 버렸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야, 왜 버린 겁니까? 일단은 이제 버리고 나서 엣지라고 하는 브라우저가 생겼죠. 차세대 브라우저가 나왔군요. 그럼 일단 왜 버렸는지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세 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는 좀 이런 뭐 어쨌든 저희가 시사 프로니까 제가 이거 작가님한테 할까 말까 그랬는데 한번 좀 해야겠습니다. 하세요. 모 정당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당의 어떤 흥망성쇠랑 비슷하다. 우리나라에?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95%까지 압도하게 차지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랑 비슷한 거냐면 이제 아까 말씀 끼어팔기나 여러 때문에 실제로 그랬고 정말 익스플로러가 처음 나왔을 때는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기술이 거기 다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단순히 마이크로소프트 때문이어서가 아니라 그때 있었던 새로운 기술들을 가장 빨리 이제 들어갔었고 좋은 브라우저였다. 좋은 브라우저였죠. 근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이슈가 됐냐면 너무 이제 점유율이 높다 보니까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 새로운 기술에 대한 표준안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새로운 기술에 대한 표준안들을 안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폐쇄적으로. 네, 그러니까는 폐쇄적이고 자신들만의 어떤 프로그램 툴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게 제일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에서 한창 이슈고 우리나라가 익스플로러를 못 버렸던 액티브엑스.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또 누르고 그렇죠. 팝업창 뜨고. 그 액티브엑스가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있는 일부의 기술을 활용한 비표준 기술이에요. 비표준 기술. 그러니까 익스플로러에선 돌아가는데 다른 데서 안 들어가니까 여전히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표준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거 표준을 만들어야 된다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다른 브라우저 하는 곳들이 본인들만의 어떠한 오픈 소스를 기반으로 한 표준을 만듭니다. 그리고 표준을 기반으로 시작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크롬. 그다음에 그 크롬뿐만 아니라 그 크로미늄이라는 오픈 소스가 요즘 이제 모바일 삼성 쓰시는 분들 알기면 삼성 인터넷 이런 이제 모바일 브라우저들 그런 쪽으로 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이제 본인들의 엄청난 권력이 있다 보니까
5년 동안 또 업데이트가 안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버전으로 넘어가는데 이쪽에서는 계속 버전업이 되는데 네. 이쪽에서는 실제로 업데이트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익스플로러가 5에서 6였나 7, 8 갈 때였는데 5년 동안 업데이트가 안 됐던 그대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아주 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큰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결국에는 해커들은 계속 빈틈을 찾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빈틈을 찾는데 당연히 A라는 걸로 공격해보고 B라는 거 공격해보는데 만약에 A가 공격을 당했어요. 네네. 근데 이게 문제다라고 하면 문제를 발견하면 빨리빨리 업데이트하면 그 다음엔 이걸로 공격이 취약하지 않고 막아주고, 방어가 되잖아요. 막아주고, 그렇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익스플로러는 그런 것들을 조금 게을리한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엄청 이제 큰 이슈들이 발생해서 미국에서 이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스파이웨어나 랜섬웨어 같은 이런 그 바이러스에 취약한 게 인터넷 익스플로러 때문이다라고 하는 게 발언이 한번 나왔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갑자기 이게 이거 뭐지 하면서 갑자기 독점적 지위가 사라지는데 거기서 가장 결정적이었던 포인트가 모바일로 우리가 전환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2007년부터 미국은 됐고 그렇죠. 우린 2009년부터 됐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스마트폰으로 바뀌니까 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윈도우 그러니까 컴퓨터에서는 무조건 깔려 있었던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네. 이제 그 모바일이 나오니까는 거기는 구글 애플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브라우저가 안 깔려 있는 거예요. 웹의 시대가 이제 앱의 시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엔 자연스럽게 두 개가 다 가능한 구글이나 이제 특히나 이제 구글 크롬을 중심으로 급변하는 뭐 이러한 현상들이 좀 일어났던 게 최근의 형태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액티브엑스나 여러 가지 기존에 있었던 기술들을 고치기 싫어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 하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안 들고 버티고 버텼다가 오늘의 종료까지 아이러니하게 국내에서도 몇몇 사이트는 여전히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가능한 사이트들이 존재합니다. 아까 시사 프로라서 정당에 살짝 비유를 해주셨지만 결국 독점적 지위를 누리면서 혁신하고 변화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도태된다. 그렇죠. 사용자,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한다. 여기서 또 포인트는 그래서 늦게나마 변화하려고 엣지를 냈으나 이미 늦었다. 그래서 엣지는 좀 낯설어요. 네, 낯설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그럼 예를 들면 아예 그 상황에서 아예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정말 이거를 욕을 먹더라도 바꾸겠다라고 했으면 익스플로러를 아예 없애버리고 엣지 올리로 가서 혹은 이제 익스플로러의 껍데기는 익스플로러인데 안에를 완전히 그냥 다 바꿨으면 그게 됐거든요. 좋은 전략인데. 네, 그랬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이전에 익스플로러 잘 쓰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의 좀 두려움이 있어서인지 2, 3년 동안 계속 메시지만 보냈어요. 그러니까 익스플로러에 접속하면 엣지를 다운로드 받으세요. 엣지로 바꾸세요. 엣지로 그럼 사람들이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바꿔야 되는데 대체제인 크롬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엣지로 안 가고 바꾸세요라는 메시지가 크롬으로 바꾸세요가 돼버린 이런 좀 아이러니한 일이 좀 발생했다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곰곰 생각해보니까 익스플로러를 제가 1년에 한 번쯤 띄우는 것 같습니다. 세금 낼 때 그렇죠. 홈택스에 접속하느라고 공인인증서 때문에 한 번쯤 받고 접속하는데 그 외에는 그냥 다 모바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한마디 드리고 싶은 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지금 접속은 되거든요. 근데 접속이 되더라도 아까 말한 보안이 끝났기 때문에 그걸로 바이러스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위험하다. 지금 인터넷 익스플로러 쓰시는 건 마치 우리가 말하는 에어백 없이 자동차 타는 거랑 비슷하니까 웬만하면 익스플로러는 이제 안 쓰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단종된 차고 고장이 나면 수리해주지 않는다. 맞아요. 수리 안 해줍니다. 뭐 굴러갈 수는 있겠죠. 자, 하지만 위험하다. 자, 구글 크롬 이건 좀 잘 갈까요? 요즘에 생각하세요? 이제 그 다음 세대에서 엄청나게 지금 또 예전에 익스플로러처럼 압도를 하고 있는데 또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또 얘네들이 다 해먹으려고도 하다 보니까 옛날보다 인터넷이 되게 좀 그 브라우저 자체가 무겁고 느려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뭘 많이 넣었구나. 네, 뭘 많이 넣고 이걸로 다 해먹으려고 쉽게 생각하는 건데 그래서 새로운 브라우저들이 또 대체제 브라우저들이 조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네이버에서 나오는 웨일이라는 브라우저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삼성에서 모바일에서 삼성 인터넷 이런 것들이 좀 사파리는 애플입니다. 애플 거고. 그래서 이제 애플의 iOS나 macOS 쓰시는 분들은 기본 브라우저가 사파리인데 그래서 제가 사파리 쓰는 거구나. 그렇죠. 근데 기종 때문에. 그렇죠. 근데 국내에서는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정부 사이트의 접근의 어려움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점유율이 국내에서는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젠 알지도 못하고 그냥 막 깔려 있는 거 씁니다. 자, 우리 청취자 2509님. 익스플로러로 인터넷 처음 시작했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러죠. 그렇죠. 이제 마지막이라니 살짝 슬퍼지네요.
그건 그렇고 이 더운 날에 김덕진 소장님 목소리 들으니 활력 넘치셔서 좋아요. 이분은 항상 에너지가 넘쳐요. 365일 24시간 내내. 추우나 더우나. 익스플로러가 짠해서 추모하시려면 경주로 관광을 가시면 추모비를 볼 수 있다. 미국에도 없는 그러니까요. 익스플로러 추모비가. CNN에서도 중계를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뭐 중세 왕의 총도 아니고 경주에 그게 왜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좀 특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야, 오늘 웹 브라우저의 이 흥망성쇠 이야기. 좀 저도 이게 역사인데 우리의 역사인데 피스통스 생각이 또 나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장과 IT본부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분이요. 2509-5278-6774-4135-7217-0373님입니다. 자, 오후에 맛있게 간식 드시고요. 최영일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돌아오니까 내일 뵙도록 하고요. 자, 오늘 누리호 발사 성공을 기원하면서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